미국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S&P 500은 매년 15%, 나스닥은 매년 2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앞으로 2028년까지 갈 수도 있다. 중소형주 투자와 국가별 투자 부분에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해도를 좀 높여가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일본 투자나 뭐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 투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중소형주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 부분을 좀 짚어보면 자, 우리가 이제 미국 투자에 있어서 작년도에 그 미국 잘 맞추신 분 중에 한 분, 유명하신 분이 톰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펀스트레세. 그분도 작년 연말에, 4,700 정도 갈 거라고 부르셨는데, 작년 연말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중소형주 투자해야 된다. 중소형주가 올해 50% 오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의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중소형주 투자는 지금은 아니고요. 저희는 올해 연말 정도? 그 정도의 좀 비중을 많이 늘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보시면은 IWM이라고 러셀 2000의 ETF 전체입니다. 중소형주의 ETF의 매력도를 저희가 계산했었을 때는 3%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전 고점을 전혀 뚫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막혔고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옆으로 기다가 훨씬 더 기다가 나중에 이제 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전체 투자는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가치주 투자가 더 낫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IWO라는 ETF는 성장이에요. 네. 성장을 보시면 더 안 좋아요, 모습이. 고점이 훨씬 더 먼저 형성이 됐죠. 네. 먼저 형성이 되고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요게 뚫고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네. 상승 여력이 낮아요. 왜 그러냐면 중소형 성장주가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겁니다.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정을 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캐시우드님, 돈나무님,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굉장히 그 혁신 기업에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무리 적자라도 혁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회사가 뭔가를 크게 해낼 거라고 생각하면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엔 투자 안 합니다. 왜냐면 모르겠으니까. 그분은 그 정도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 능력이 없다. 그래서 정말 이 회사가 100개 회사 중에서 진짜 1등 뭐 다 잘할 수 있는지 테슬라처럼 그런 종목이냐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AI 투자를 하거나 어디 투자를 하건 간에 그런 종목을 골라낼 능력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성장주 투자에 있어서는 대형주, 중형주 위주로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 중소형주는 될 수 있으면 성장주 투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히려 이런 가치주 중소형주지만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탈환할 괴리가 훨씬 짧죠. 그만큼 또 펀더멘탈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사더라도 러셀 2000 가치, 그래서 IWN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를 할게요. 물론 저희가 중소형주 비중을 확 늘릴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한 10%, 최고 20%만 투자하자. IWN을 투자를 하던 이 가치주 위주의 투자는 20%만 하자 이 얘기를 하지만 어느 시점에는 막 50%까지 늘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 타이밍은 언제냐면 경기가 굉장히 화랑으로 갈 때.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돈을 막 버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때는 들려도 되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본 시장. 요즘에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아까 포트폴리오 보여드렸는데 일본 증시 요즘 좋다면서요? 네, 좋아요. 일본이 이 차트 보시면은 이게 일봉이고요. 이게 주봉이고요. 이게 월봉인데요. 다 컵 핸들 차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점을 뚫잖아요. 고점을 뚫으면 여기 뚫어버리면 지금부터 앞으로 3년, 4년 많이 오를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미국 시장도 비슷한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 10년간 수익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S&P 500과 니케이 225와 코스피 200과 CSI 300 그래서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떻게 갈릴까요? 지난 10년 수익률. 한국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S&P 500과 니케이는 그 환율 생각하지 마시고 주가 흐름으로 놓고 보면은 300% 올랐습니다. 10몇 년 동안에 1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와 중국은 10몇 년 동안에 얼마나 올랐을까요? 한국은 진짜 얼마 안 올랐을 것 같은데. 둘이 똑같아요. 25% 올랐습니다. 10분의 1 밖에 못 올랐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네, 지금 니케이를 보시면은 저희가 들여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매력도는 10% 정도 돼요. 그래서 괜찮은데 그래도 저희는 좀 기대를 합니다. 이제 한국이
좀 더 미국 쪽으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도 올라갈 확률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일본에 있어서는 투자 비중을 5% 정도만 가져가고 시총이 전체 시장의 한 4% 정도, 3% 정도 되니까 5% 들고 가면 많이 들고 가는 거고. 그리고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금리 0.6%와 리스크 프리미엄 4.5%를 감안한 굉장히 싸 보이지 않는 그런 숫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과한 투자는 삼가하시고 PER도 20배가 넘어요. 대신에 선택과 집중, 여기도 어디에 선택과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일본은 무조건 미국이래요. 미국 편이래요. 그러면 미국이 도와주는 쪽이었죠. 미국이 도와주는 쪽이 어디냐면 IT 쪽 그리고 전기차 쪽이에요. 그래서 파나소닉, 니덱, 히타치, 어드밴티스트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쪽으로 여기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국. 이거 골치 아픈데요.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급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요번에 한번 중국이 튀는 시장이 1년 안에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제법 큰 부양 정책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차트상으로는 뭐 거의 이 저점을 다 뚫고 내려왔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 H지수는 뭐 거의 여기라서 우리가 정말 많은 손실을 볼 것 같긴 합니다. ELS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를 보시면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뭐 얘기를 하면서 뭐 이 정도 영향을 미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발 리스크를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FDI가 드디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가. 그러면 이거는 외환보유고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고요. 게다가 이 물가가 마이너스예요. 디플레. 가장 걱정하는 디플레이션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의 부채 나누기 가처분 소득으로 계산했을 때는 지금 140%입니다. 이게 미국이 빵 터졌을 때 2007년, 8년도의 수준보다 높아요. 골치 아픈 상황이고요. 게다가 지난 10년 동안에 부실 채권이 16배나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율이라는 게 2.7%대에서 1.7%로 확 줄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반대로 간 거죠. 이게 가치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골치 아픈 부분이고요. 게다가 중국은 자기네들이 다 해먹으려고 하니까 정부가 계속 정부 위주로 주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매니팩처링, 제조업에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게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화웨이 같은 종목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 만드는데 OS 만드는데 뭐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죠. 이게 다 제살깎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중국발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을 가능성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근데 아직은 아니다. 왜? 중국의 예대율이 아직 낮아요. 그래서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가 넘는데 중국의 대외부채는 2.5조 달러니까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FDI가 막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그럼 이게 쭉쭉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대외부채는 계속 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것보다 더 낮아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럼 터지는 거죠. 외환보유고가 줄 수 있고 네. 대외부채는 더 늘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시기가 오면은 터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앞으로 몇 년 뒤, 5년 안에는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그 중간에 중국이 엄청나게 부양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으로서? M1을 늘려요. 통화를 확 늘려요. 지금은 통화가 오히려 늘은 속도가 M2보다도 적습니다. 그래서 돈을 막 찍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자제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왕창 부양책을 쓸 겁니다. 네. 그때 한번 튈 수 있어요. 가격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기대하자는 거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중국 투자를 조심하자. 이 얘기 자꾸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중국 투자는 포트폴리오의 3%만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이 신흥국 투자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 시장이 작년에 좋았으니까 네. 올해 이머징 마켓이 좋다. 왜냐하면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거니까. 근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려주는데 천천히 내린다. 그래서 환율이 달러가 약세로 가는데 급격한 약세는 없다. 천천히 약세가 일어날 수 있다.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AI의 발전에 의해서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진다면 미국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무슨 차트냐면 미국과 이머징 마켓, 신흥국에 대한 차트입니다. 이게 요 시대에 보시면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 밑으로 떨어져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다들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서 신흥국 투자하시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모르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믿을 거는 국가별이 아니고요. 환율이 아니고요. 그냥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깨진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350원인데 아, 벌써 50원까지 갔네. 네, 1,400원 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익이 엄청나게 는다. 그럼 그거 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은 경쟁력이 있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과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 무조건 투자 이거 아니고요. 대만도 마찬가지겠죠. TSMC 뭐 이외에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회사 대만 투자를 하신다면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나소닉, 히타치, 어드반테스트 뭐 등등 이런 니덱 뭐 이런 회사들은 전기차 부품과 반도체 경쟁력이 글로벌리 있으니까 거기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업종이 중요한 거지 네. 환율과 어떤 이런 차트를 보면서 지금은 뭐 이머징 마켓 사야 된다. 미국은 많이 올랐고 나머지는 못 올랐기 때문에 이런 전략은 펴지 않으시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쭉 많이 달려왔으니까 네.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시고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마음 편하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컵 핸들 차트라고 얘기해서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그리고 나서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르냐면 미국 S&P 500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10번, 11번, 12번, 13번이나 있었어요.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나서. 그러고 나면 평균적으로 얼마의 기간 동안 상승을 했냐면 45개월, 4년이죠. 얼마나 118%나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럼 매년 20%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펀더멘탈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근데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런 차트가 있습니다. 추세적인 주기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시클컬한 주기는 요럴 때예요.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게 쭉 올라가는 기간. 근데 이제 이게 멈추고 나서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걸 옆으로 기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큘러 베어 마켓이라고 해서 장이 안 좋을 때예요. 근데 이게 13년짜리가 있었고 이게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입니다. 그리고 언제 있었냐면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있었어요. 두 번째. 이게 14년짜리였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왔던 게 2000년부터 2013년, 13년짜리가 왔어요. 그럼 그 사이에 증시는 16년, 20년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올라가는 추세였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계속 상승이다. 그러면 짧게 16년으로 계산하면 언제냐면 2029년입니다. 길게 20년으로 계산하면 2033년이에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거를 자꾸 계산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얼마나 펀디멘탈이 뒷받침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그 펀디멘탈이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과거의 역사상 인터넷 사이클 때는 S&P 500이 연평균 18%, 나스닥이 32%,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인터넷 사이클 때는 연평균 S&P 500이 16%, 나스닥이 20% 올랐다. 근데 이때의 생산성의 향상 속도가 2.34%였고요. 인터넷 사이클 때는. 모바일은 1.4%밖에 안 됐고요. 지금 다시 확장이 됐는데 얼마? 2.4%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때만큼 높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최소 S&P 500은 매년 15%, 나스닥은 매년 2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앞으로 2028년까지 갈 수도 있다. 물론 그 전에 더 많이 올랐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계속 판단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장기적인 기대도 있고 단기적인 올해 한 해의 기대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70% 이상은 가져가시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환율이나 국가 이런 것보다 결국에는 업종보다는 또 종목이 중요하다고 해주신 거니까요. 어떤 주식 사야 하는지 오늘 뭐 굉장히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한번 정리만 좀 해주신다면요. 가장 투자하기가 골치 아프시면 그냥 저는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라서 근데 그 선교하고 다니시는 분이셔가지고 돈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저한테 맡기신다고 오셨는데 예, 제가 그 미국 시민권자들은 저희 상품에 가입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드바이징 못 드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럼 그냥 ETF를 사시라. 뭘 사야 되냐? 그냥 나스닥 100 ETF를 사셔라. 아무것도 하기 싫으시면 나스닥 100 ETF만 사고 들고 앞으로 2, 3년 들고 계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뭐 기본 이렇게 막 머리 아프고 복잡하지 않는 그런 투자법.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대형 기술주
대형 기술. 예, Magnificent Seven. 또 한국에서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ETF가 론칭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애플, 구글, MS,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가 있는데 뭐 좋은 것도 있지만 테슬라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또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기회겠죠. 예. 근데 제가 이제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니까, 예, 여기서 지금 12개가 올라와 있는데, 대형 기술주가. 네. 예, 이 중에서 제가 들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4개나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순위가 매력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어쨌든 저희는 반도체만큼은, 예, 가지고 계셔야죠. 그래서, 예, 대형 반도체, 특히 이제 GPU 쪽, CPU 쪽, 이쪽. 예. 그 다음에 그거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예, 한미 반도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2024년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투자 좀 마지막 한마디만 주신다면요. 지금까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샀다 팔았다, 뭐 또는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심한 게 한국 시장이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아래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지를 해 나가시면, 특히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최대한 좀 높게 가져가시는, 그러니까 뭐 작게 가져간다라도 절반은 투자하셔야죠. 예.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아, 이게 투자구나 하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지금은 한국 투자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게 투자구나? 아닌데. 자꾸 이렇게, 이거 왜 자꾸 빠지지, 아니면 왜 자꾸 트레이딩을 하게 만들지? 예,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지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거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끔 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아래에서 가장 변동성이 덜하게끔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렇게 되려면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가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거 골치 아파서 뭐 못할 것 같으면 나스닥 100 ETF라도 이제 사서 모으라고 해주셨고, 나스닥 100보다는 매그니피센트 7을 더 좋게 보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아, 비슷합니다. 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뭔가 기술주, 대형주를 더 좋게 보신 것 같은데 왜 비슷한가요?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그 매그니피컨 7이 높기는 한데, 이게 그 정치적인 이슈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우리가 반독점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프레셔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다른 종목들이 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생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냥 100%를 다 그쪽으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뭐 매그니피컨 7의 반, 나머지 반을 나스닥 100, 뭐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죠. 어차피 나스닥 100 안에 매그니피컨 7이 또 있으니까 반반씩 가져가시면은 더 많이 가져가시는 게 되겠죠. 뭐 저처럼 종목을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냥 매그니피컨 7 30, 나머지 70을 그냥 그 종목으로서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뭐 나스닥 100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네. 말씀하신 거는 여기에는 이거는 본부장님이 이제 가지고 그 투자하시는 그 포트폴리오 있는 거는 다 파란색 한 건가요? 아니요. 그냥 한국 거를 제외하고는 다 파란색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투자 레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어서 보내드리는데, 그 투자 레터는 저희 랩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에게만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될 수 있으면은, 예, 종목까지는 다 이렇게 뿌리는 거는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방송에서 여러 힌트들을 잘 찾아서 한번 조합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본부장이 가는 다음에 또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의 손님은 유동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